안녕하십니까. 더배움 회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시험 대비를 위한 이론 시간, 오늘은 네 번째 과목인 이상심리학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 교재 위치 35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상심리학의 개요라든가 또 이상심리학의 역사, 또 이상심리학의 어떤 발전을 도모해왔던 많은 학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고, 그 다음에 각 시대마다 이상행동에 대한 어떤 그 사회의 입장이라든가 대처했던 방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탄 또는 어떤 그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인문학적 능력으로 치유할 것인가 하는 각 시대마다의 어떤 태도 또는 이상행동을 대하는 그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특징들을 공부했다면, 이번 시간은 이제 현대심리학이 다루게 되는 이상심리학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적인 접근이라든가 관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이상심리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상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떠한 원인에서 발생을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하는 입장들이 학자들 또는 이론마다 달라지는 내용인데, 우리가 청소년 상담사 2급의 첫 번째 과목인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에서 배웠던 많은 상담 이론들이 여기에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예를 들면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7개 차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먼저 그 7가지 중에서 정신분석적 관점이라든가 행동주의 관점이라든가 인본주의적 관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담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이고, 그 다음 또 인지적 접근과 같은 이런 정도는 우리가 첫 번째 과목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대강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351페이지에 정신분석적 관점은 이상행동이란, 간단하게 얘기하면 프로이트가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어떤 그 어릴 때 경험된 내용들이 풀지 못한 욕구가 무의식에 남아 있어서 그 무의식의 어떤 작동으로 인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 이렇게 원인을 설명했다면, 두 번째 나오는 행동주의 관점에서는 어떤 학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옳은 행동을 하는 것도 학습의 영향인 것처럼, 잘못된 행동도 과거에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경험이 그러한 이상 행동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올바른 학습을 통해서 과학적 접근을 하는 것이 이러한 이상 행동을 치유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런 관점이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52페이지에는 인본주의 관점입니다. 우리 인본주의 하면 참 재미있는 이론이긴 한데, 재밌다기보다는 그 어떤 면에서 상담의 어떤 그런 그 패러다임을 확 바꾼 그런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하다시피 우리가 전통적으로 정신분석 또는 정신역동적 상담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이제 행동주의 이론이 있는데, 이런 이론들은 대부분 뭐냐면 좀 상담자 중심이고, 그 다음에 좀 지시적이죠. 그리고 전문가 위주로 돌아가는 그런 상담이라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인본주의 상담 이론은 우리가 보통 제3의 상담학 또 제3의 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인본주의 상담 이론은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인간 중심의 로저스 이론이라든가 또는 게시탈트와 같은 이런 이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최근 실존주의 이런 이론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본주의 상담 이론에 속합니다. 이런 인본주의 상담 이론에 대해서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352페이지에 보게 되면 메슬로우라든가 칼 로저스 같은 분들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그 무의식의 문제라든가 어떤 학습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간 그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 존재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분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인간을 아주 결정론적인 인간이며 생물학적인 인간으로 본 반면에, 또는 행동주의 같은 경우는 not good, not bad예요. 인간이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그러니까 인간은 거의 백지 같은 상태에서 좋은 교육을 시켜야만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인 반면에, 인본주의 상담이론은 매우 긍정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인간 자체가 굿이라는 거죠.
다만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그런 정상적인 행동하지 못하게 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을 제거해주고 인간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그러한 이상 행동을 처방하는데 더 중요하다라고 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긍정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어서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벗어난 제3의 상담 이론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인지적인 거죠. 인지적 접근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약간 과학적 접근이긴 하지만 그 인지적이라고 하는 그 코그니티브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달라요. 대표적인 학자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앨리스라든가 또는 그 뭐죠? 아론 벡이라든가 또 윌리엄 그레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뭐 현실 치료, 뭐 인지 치료, 그다음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REBT, 그죠? RET 또는 REBT라고 하는 정서적 합리적 정서 행동 이론 이런 것도, 그다음에 인지 치료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현실 치료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인지적 접근의 대표적인 거죠. 뭐 이게 조금 더 추가하면 반두라의 이론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두라는 뭐 행동주의 접근에서 인지적 접근에서 출발한 학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반두라의 이론도 인지적 접근하고는 맥이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러한 인지적 접근에서는 또 인간의 이상 행동이라는 거 하는 거 뭐죠? 바로 이제 어떤 뭐 생각, 사고 체계, 신념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경우에 이상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나 사고나 신념 체계를 논리적 방법으로 크래시 깨부셔서 정상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접근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론적인 접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담 이론적인 접근인 반면에 353페이지에 나오는 또 최근에는 또 생물학적 관점으로 많이 접근을 하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심리적인 원인이 또는 생각이나 사고나 인지나 행동의 학습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간의 이상 행동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어떤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질병 자체가 육체적인 원인에서 온 것처럼 정신적인 질환도 어떤 신체적인 원인에서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접근한 이론이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또 밝혀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신경계의 뭐 전달 물질의 문제라든가 내분비 계통의 뭐 호르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신경화학적 접근이죠. 그런 측면에서 역시 많은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죠? 무슨 전두엽의 훼손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뭐 기억 상실증이 걸린다든가 아니면 뭐 망상에 빠진다든가 뭐 둔주에 빠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기도 하니까 이러한 생물학적 관점도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353페이지 보게 되면 생물학적 관점에서 많이 다루는 것이 일단 유전적 요인이냐, 뇌의 구조적인 결합이냐, 아니면 뇌의 어떤 생화학적 또는 뇌 신경화학적 개념이냐라고 해서 전달 물질의 이상 행동을 가져오는 그런 원인이 아닌가 하는 접근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유전적 요인으로 보면은 우리가 어떤 가족력 같은 게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무슨 조현증 같은 정신분열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가족력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전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상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54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러한 유전적인 요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쌍둥이 연구를 한다든가 입양아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각도에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 쌍둥이를 두고 연구한다든가 또는 다르게 태어났지만 유전적으로는 다르게 태어났죠. 그러니까 입양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A 친자와 입양한 아이 B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전적 요인은 다르지만 환경적 요인은 같아지는 거죠. 입양해서 같은 집에 살게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유전적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똑같이 같은 환경에서 자라서 비슷한 어떤 그러한 정서적 발달을 했다면은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유전적 요인이 끊어지겠죠. 그러나 같은 환경에서 오랫동안 같이 지내는데 다른 행동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죠? 유전적 요인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내릴 수가 있겠죠. 이런 많은 어떤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의 구조적 손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뭐 컴퓨터 촬영 기술이 하도 뛰어나서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CT 촬영이라든가 뭐 MRI 또는 뭐 PET 공명 촬영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인간의 두뇌를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발전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면 뭐 전두엽의 피지라든가 해마라든가 또는 편도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들여다보고서 그러한 뭐 크기라든가 축소가 되어 있다든가 확대가 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 예를 들면 큰 사람은 작은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행동을 보이고 또는 축소된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뭐죠? 그 뭐 전두엽을 살펴보았더니 지나치게 적다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통계학적으로 자료가 쌓여서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왔다요. 그 다음에 이제 뇌 생화학적 이상이라는 것은 주로 호르몬이라든가 아니면 뭐 신경 전달 물질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355페이지에 보게 되면 뭐 세로토닌이라든가 또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우리가 4만 개의 항우울증이죠.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예를 들면 세로토닌 같은 이런 뭐 신경 전달 물질이 과다 분비되거나 아니면 단절되거나 이런 것에 따라서 우울증이라든가 공격성이 증가되는 행동을 보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임상적으로 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인간의 이상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신적인 또는 뭐 학습의 문제 또는 인지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이러한 생물학적 신체적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355페이지 보면 사회문화적 입장에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사회문화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이상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종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어떤 민족, 어떤 인종에는 어떤 유의 어떤 뭐 정신질환이나 이상 행동이 많이 발견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회문화적 입장에서 차이점, 비교학적으로 봤을 때 그 사회에만 막 유발되는 게 있고요. 또는 그 사회에만 선택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356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 유발설입니다. 그 사회만, 어떤 그 조직만, 그 지역만 어떤 교육기회가 결여가 된다든가 경제적으로 궁핍화되든가 또 사회적으로 무시와 차별을 받음으로 해서 어떤 폭발적인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과거에 우리나라의 저기 뭐 북쪽 지방에 차별과 천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 갑자기 봉기를 해서 아주 과격한 행동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뭐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회 낙인설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낙인 효과입니다. 말 그대로 뭐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그런 낙인 효과가 워낙 강렬해서 어떤 정신장애인들의 재활을 방해함으로 해서 점점 더 이러한 심리적 부적응 상태를 악화시켜버리는 이러한 것도 사회적 낙인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상행동을 이해하는 또는 설명하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또는 최근에 강조되는 이론의 한 유형으로서 바로 356페이지 나오는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게 하나가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입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말 그대로 취약성이니까 취약성과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취약하다는 뜻이죠. 취약한 에다가 스트레스예요. 이 말은 뭐냐면 최근 제가 좀 뭐 자세히 설명했지만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좀 심약한 아이, 우리가 그런 아이 있죠. 좀 심약한 아이가 있어요. 심약한 아이가 있는데 이 좀 심약하고 좀 내성적이고 자기 얘기 잘하지 않고 늘 이렇게 조용조용한 아이인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결국에는 좀 부적절한 행동을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취약한 것에 스트레스 요인이 그것을 강화시켜버리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어떤 이상 행동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57페이지 상단에 보면 제가 지학생 스트레스 모델에 대한 특징 같은 것들을 설명해 놨는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인간의 행동이 개인과 환경의 함수 관계에 의해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심리학적 기본적인 원리를 잘 반영하고 있고요. 또 정신장애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통합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환경과 환경적 요소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통합적 관점의 두 번째 내용인 생물 심리학적 모델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생화학적인 문제 또는 그 신경화학적 입장에서의 보는 부분과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상행동이나 또는 정신장애라고 하는 것이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어느 한 가지의 결과만을 야기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결과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결과가 반드시 어떤 하나의 원인만 가지고 이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거기 나오는 것처럼 생물학적인, 심리학적인, 사회적인 요인, 이런 예를 들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사회적 요인만 있어서 어떤 하나의 결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동일한데 하나는 사회적인, 또 하나는 심리적인, 전혀 다른 원인이 동일한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다.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동일한 원인이 다양한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통합적으로 문제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물 심리학적 사회적 모델은 제가 그 향상학습에 그 내용을 적어놨는데요. 한번 볼게요. 이것은 이제 체계 이론, 그러니까 시스템 시어리라고 하는 것에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이론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게시탈트에서 배운 것처럼 전체는 각각 부분들의 합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런 내용,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시탈트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것처럼 동일 결과성의 원리와 다중 결과성의 원리가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보기 보십시오. 동일 결과성이란 뭐냐면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은데 원인은 딱 하나가, 예를 들면 생물학적인 원인이냐, 사회적 요인이냐, 심리학적 요인이냐,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결과지만 원인은 다양할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중 결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인은 한 가지인데 결과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결과는 어떤 하나의 원인만 갖고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통합적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체계 이론의 요체인데, 그것을 차용을 해서 인간의 정신장애라든가 이상행동을 생물, 심리, 사회적 모델이라고 해서 생물, 심리, 사회적,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챕터 3에 보면 이상심리학의 분류 및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향상학습에 보면 공부하기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용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평소에 이런 이상심리학을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용어가 와닿겠습니다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용어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상 대화 속에서 쓰는 단어들도 있지만 그야말로 학문적으로 다뤄서 정확하게 그 뜻을 이해해야만 구분이 가능한 이런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DSM-5를 공부하게 될 텐데 거기에는 비슷비슷한 듯 다른 내용들이 있고 똑같은 모양새를 보이긴 하지만 원인이 달라져요. 조금 전에 우리가 체계 이론을 배운 것처럼 같은 결과를 보여주지만 원인은 전혀 다른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용어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이상심리학이 다루는 용어들을 보면 일단 이상행동입니다. 이상행동이란 우리가 정상행동을 보는 건 아니니까 이상심리학에서 말하는 이상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관찰되고 측정될 수 있는 행동이죠.
물론 그 행동은 이상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적응 행동이라든가 정신병리적 증상이라고 해서 정신병리적이란 말은 의학적 모델, 의학적 장면에서 설명되어지는 내용이고요. 뭐 정후군이라든가 정신장애, 그 다음에 뭐 정신병, 신경증이라고 하는 내용들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문장만 보고도 여러분 이해가 가능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이 이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분류입니다. 분류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형론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요 배웠죠. 히포크라테스가 사람 내지 환자를 볼 때 네 가지 유형을 나누어서 보는 것처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태양 이재마 선생님 같이 우리 한의학의 대가시죠. 뭐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뭐 이렇게 유형을 나누어서 환자를 진찰하듯이 임상적으로 활용을 하듯이 우리가 이상행동 또는 정신장애를 분류를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35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이런 분류를 하는 이유 중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장점은 이런 거예요. 효과적 의사소통을 한다든가 체계적 연구를 한다든가 이해를 정진할 수 있고, 일단 의사소통을 하려면 용어가 통일이 돼야 되고, 그죠? 그래서 어떤 통일된 용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전달받고자 하는 의미가 통일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관성 있게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고요. 어떤 의사소통에서 필요한 발생할 수 있는 또 혼란과 또는 모호함 같은 것을 우리가 제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연구 결과를 전달하거나 또는 강의하거나 할 때 그야말로 체계적으로 정리정돈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뭐 그 나머지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그 분류 방법은 좋기는 하나 역시 단점도 있다라는 거죠. 단점 몇 가지만 한번 봅시다. 일단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뭐 치밀하게 분류하겠지만 치밀하게 분류했다고 보면, 그죠? 우리가 좀 더 좀 탄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정관념이나 선입관이 생겨서 선입견이 굉장히 무섭죠. 저 사람 좀 정신 이상해, 정신분열증 같아, 조현증 같아, 이 말을 쉽게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 사람이 조현증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프레임에 갇혀버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입관 내지는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낙인 효과 같은 것도 발생할 수도 있겠고, 무엇보다도 그것도 있어요. 또 한번 내가 뭐 예를 들면 어떤 편집증 증세가 있어서 편집증 환자 같다라고 분류를 해버리면 사실은 편집증에 해당될 만큼의 그런 아주 고도의 장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렇게 행동해버리는 그러한 단점도 생긴다는 거죠. 마치 뭐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이 확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어떤 작가가 그런 분이 하세요. 본인이 그분은 이렇게 타작이나 또는 이렇게 워드 어플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게 아리한글이라든가 MS 워드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원고지에 손으로 쓰시는 작가분이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터뷰에서 왜 아직도 원고지를 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즘 대부분 다 뭐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해서 워드 작업을 하는데 왜 아직까지 종이 작업을 하냐 그랬더니 그 작가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노트북으로 해봤었는데 노트북으로 탁 해서 그 모니터에 할자가 탁탁탁탁 박히는 게 눈에 보인대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좀 고치고 싶어, 수정하고 싶은데 왠지 그 모니터에 탁 글자가 찍혀버리면 수정할 힘이 없대요. 근데 종이에 쓰는 것은 꽉 구겨서 버린다든가 아니면 뭐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버린다든가 연필로 슥슥슥 긋고 다시 쓰면 되는데, 모니터에 타타타타 찍힌 그 글씨는 한 번 샥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손댈 수가 없는 어떤 그러한 그게 생긴대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는 아직도 원고지에 쓰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부 또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요. 일맥상통합니다. 그 얘기 바로 이제 동그라미 5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분류 체계 뭐 대표적인 것이 DSM-5인데 이러한 이제 의학적 모델을 분류하는 이런 내용들이 예를 들면 환경적 영향을 무시하고 있거나 또는 조금 달리 볼 수 있거나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 창조적 생각을 사전에 억제해 버린다는 거죠. 수정하고 싶은데 왠지 모니터에 활자돼 버리는 순간 수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억제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설명했는데, 그러나 역시 분류라고 하는 것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은 이 단점의 위험성을 인지하지만 여전히 분류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분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그런 걸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와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멘탈 스테이트, 다시 말해서 정신 상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류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359페이지 그 가운데 조금 밑에 있는 범주적 분류와 차원적 분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